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7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돈 계산을 해온 남편. 제가 퇴직 후 친정어머니를 모시러 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반신불수인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냐고. 퇴직 결정서가 적힌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손 위에서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삶의 배경음악이었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오늘따라 멀게만 들렸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여행 계획이나 편안한 노후, 그리고 손주를 돌보는 행복한 나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퇴직은 평온한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었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 차가운 집에서 박민준이라는 인간과 반평생에 걸쳐 내 삶을 갉아먹은 지긋지긋한 돈의 규칙과 매일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올해 55, 서울의 동년배 여성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공장 기름때, 그리고 이름 없는 잡초로 거칠어진 두 손.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제가 번 돈 한 푼 한 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저의 성실함이 원만한 가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매일 다림질하던 옷감처럼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밀며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아스팔트 위에 힘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부부의 집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번듯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철문을 지날 때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냉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박민준이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한 손에는 볼펜, 앞에는 두꺼운 검은색 가계부와 계산기를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27년간 저를 괴롭혀온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올해 57인 남편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그는 머릿속에서 항상 숫자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안경을 코끝으로 살짝 내렸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왔어? 오늘따라 15분 늦었네. 마침 이번 달 전기세랑 수도세 계산이 끝났어. 날이 더워지니 전기세가 지난달보다 12%나 올랐더군. 선풍기랑 전등 좀 아껴 쓰도록 해. 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딱딱한 숫자를 들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요즘 손님들 옷 수선하느라 밤늦게까지 불을 켜놔서 그런가 봐요. 더 나온 만큼은 제가 낼게요. 남편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가계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정확한 게 좋아. 정확히 반으로 나눴으니 당신 몫은 75,000원이야. 지금 줄 건가 아니면 월말에 정산할 건가? 지금 낼게요.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정확히 세어서 건넸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자 2번이나 꼼꼼히 세고 불빛에 비춰보며 찢어지거나 위조 지폐가 아닌지 확인한 후에야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 그 눈빛은 27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한 지붕 아래에서 각자 생활비를 내고 사는 하수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퇴직 결정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정식으로 퇴직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월급 없이 퇴직연금만 받게 될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 좀 넘나? 많지는 않지만 죽이라도 끓여 먹고 당신 몫의 생활비는 충분히 낼 수 있겠군. 하지만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지니 집안일은 당신이 더 해야 할 거야. 퇴직했다고 놀 생각은 말고 돈 문제는 지금까지처럼 정확하게 하자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랜 세월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제 마음이 어떤지 묻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위로나 격려는커녕 계산과 책임 분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썰렁한 부엌 식탁 위에는 식탁보로 덮인 차가운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몫은 이미 먹었을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챙겨 먹는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제가 늦게 오면 제 식사는 제가 알아서 챙겨야 했습니다. 식은 국과 밥을 데워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쓰디쓴 모래알 같았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78이신 우리 엄마. 이곳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시골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기력은 점점 쇠하고 비 오는 날이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저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생만 하신 어머니인데 저는 제 가정을 꾸린 이후로 하루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찾아뵈어도 용돈 조금 쥐어드리고는 서울의 팍팍한 삶과 남편의 감시 속으로 서둘러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아왔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시골에서 어머니와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집을 남편의 검은 가계부 속 무미건조한 숫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 사회의 편견, 그리고 이 지독히 이기적인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같은 이불을 덮고 잤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처럼 끝없이 멀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이 삶에 머물게 했을까? 아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을까? 눈을 감자 주름진 어머니의 다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 생각이 한밤중 저의 차가운 영혼을 데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결심을 입에 올리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온기 없는 결혼 생활 27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비극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시절 저는 순박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하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어 서울로 상경의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8 시골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안달하셨습니다. 저도 짝을 찾고 싶었지만 여직원들만 있는 공장 환경과 낯가리는 성격 탓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제게 민준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네보다 2살 많고 서울 토박이야. 집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사업가라서 성격도 성실하고 술, 담배, 도박도 일절 안 한다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박민준 씨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투가 명료했습니다. 조금 엄격하고 웃음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미사여구 대신 제 직업, 수입, 가정 환경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친정에는 송금을 많이 합니까?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할 생각입니까? 당시 순수했던 저는 이 남자가 참 정직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면서 남편과 함께 돈을 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불타는 연애가 아니라 양가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맞선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똑똑한 아내와 며느리가 필요했고 저는 의지가 될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은 민준 씨의 뜻에 따라 6개월 후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많이 드는 허례허식을 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 돈으로 사업 자금에 보태는 게 낫지. 남들 먹여 살리려고 쓸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사치를 부리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따뜻한 결혼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객 명단을 준비하면서부터 남편의 본성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객 명단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 윗집 김 부장님은 옛날에 우리 형 결혼식 때 50만 원을 했으니 이번에 초대하면 최소 그만큼은 내겠지. 근데 저 박씨 아줌마는 짠순이라 꼭 애들까지 데려와서 밥만 먹고 갈 거야. 초대하면 무조건 손해야. 이름 지워. 저는 하객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나가는 그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결혼식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래도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데 이웃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계산만 하면 남들이 욕해요. 민준 씨는 저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요즘 세상에 계산 안 하고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야. 당신은 아내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돼.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업가는 돈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하면 제 사랑으로 그의 무뚝뚝함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적인 성격은 직업병이 아니라 뼛속까지 깊이 스며든 천성이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범한 양장점에서 빌린 드레스를 입고 소박한 부케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몇 년 전에 맞춘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례 앞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감격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금 시세가 갑자기 올라 예상보다 비싼 반지를 사게 된 것을 아까워하며 떨었던 것이라고. 신혼 첫날 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남편의 손에 들린 것은 와인잔이 아니라 가계부와 축의금 봉투가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봉투들을 쏟아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봉투 좀 열어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기록해둬야 나중에 우리가 똑같이 갚을 수 있으니까. 처가 쪽 손님 돈은 당신이 갖고 우리 쪽은 내가 가질게. 필요한 비용은 총 수입에서 빼고 나머지는 반으로 나누자고. 저는 망연자실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신혼 첫날 밤이 재산 결산의 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돈을 나눠요? 우리는 이제 부부잖아요. 민준 씨는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돈은 더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돈 때문에 싸우느니 지금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내 인생의 원칙은 경제적 자립이야.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는 같이 내는 거야. 그게 가장 공평해. 그의 공평하다는 말은 저의 모든 꿈과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돈을 세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7년간 이어질 저의 차가운 결혼 생활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앞으로 우리 집 생활 규칙을 정해야겠어.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집 지출 규칙 초안이야.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봤어. 첫째, 식비는 무조건 반반이다. 내가 먹는 만큼 당신도 먹으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당연해. 전기세, 수도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집에는 우리 둘하고 어머니, 셋이 살지만 어머니 식사는 여동생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내가 낼 테니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 몫하고 공동생활비의 절반만 내면 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 식사 문제까지 저렇게 선을 긋다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남보다 더 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버는 돈도 다 이 집을 위해 쓸 건데 차라리 그 돈 당신이 다 관리하세요.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여자는 감정적으로 돈을 써서 문제야. 당신한테 돈을 맡겼다가는 집안이 기울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 돈을 관리하면 당신은 나를 독재자라고 할 거 아냐. 가장 좋은 건 각자 관리하는 거야. 당신이 번 돈으로 뭘 사든 친정에 돈을 보내든 나는 간섭 안 해. 그 대신 내 돈도 내가 알아서 쓸 테니 당신도 묻지 마. 월말에 공동 지출 내역서를 줄 테니 당신이 그 절반을 나한테 주면 되는 거야. 친정에 돈을 보내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의 논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제 월급은 당신보다 훨씬 적으니까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당신이 더 부담해 주세요.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상황 봐서. 정말 필요한 공동의 일이라면 생각해보지. 하지만 기본 원칙은 공평이야. 그렇게 더치페이라는 이름의 냉혹한 규칙이 우리 집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타협이 저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제 집에서 저를 하수긴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거리 채소 하나, 생선 한 마리를 사도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을 사면 저녁에 둘이서 얼마를 먹을지 계산해서 남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사와서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남편은 맛있다며 칭찬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포도 얼마야? 네, 5,000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공동생활비 장부에 달아둘게. 월말에 정산하면 한 사람당 이 500원이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작 포도 한 송이까지 계산하다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산 거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계산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 돼. 원칙은 원칙이야. 오늘 당신이 포도를 사면 내일은 내가 다른 걸 사야 하잖아. 복잡해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저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공평함은 문명화된 합리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손해보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아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장부를 쓰고 영수증을 챙기고 제 지갑을 지키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월말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사랑, 낭만, 나눔과 같은 감정들은 그 숫자들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마치 기계처럼 살아갔습니다. 제 의무를 다하고 돈을 정확히 지불하고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을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혹한 재정 규칙 아래 지루할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기 전이면 집안의 콘센트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영희 씨, 어제 목욕하고 나서 보일러 스위치 안 껐지?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더군.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고 말이야.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깜빡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다음이 어딨어?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오면 차액은 당신이 내. 내가 오늘 아침에 계량기 숫자 다 기록해 뒀으니까. 그는 벽에 붙어있는 전력 계량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 수치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전기 하나 마음 편히 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야 남편의 잔소리와 벌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일주일 치장을 받습니다. 계산할 때 가게 주인이 잔돈이 없다며 500원을 덜 주었습니다. 저는 500원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장부를 맞추던 중 그가 500원이 비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장부에는 2만 원 썼다고 돼 있는데 왜 잔돈이 이것밖에 안 남아? 500원은 어디 갔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잔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왔어요. 고작 500원이잖아요. 남편은 쾅 소리를 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참통이 크군.
500원도 땀 흘려 번 돈이야. 그걸 그렇게 쉽게 줘? 한 번이 500원이지. 10번이면 5영원이야. 돈 귀한 줄 모르면 부자 될 생각은 마라. 이 돈은 공동 경비로 인정 못해. 당신 돈으로 메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1영원짜리 지폐를 꺼내 그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거 받고 속이 시원해요? 남편은 태연하게 돈을 받더니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1영원은 필요 없어. 나는 내 몫만 받으면 돼. 공평한 거니까. 27년간 그의 아내로 살면서 저는 남편에게서 제대로 된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결혼기념일에도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넌지시 말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는데 나한테 뭐 해줄 거 없어요? TV를 보던 남편은 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물은 뭐하러 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 돈으로 사. 내 돈이나 당신 돈이나 그게 그거잖아. 내가 꽃 사와 봐야 3일이면 시들어서 버릴 텐데 낭비 아니야? 오늘 저녁값은 내가 내줄게. 그걸로 선물 대신하자. 그날 저녁, 남편은 제가 직접 차린 소박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제 몫의 밥값은 어림잡아 2,000원쯤 됐을까요?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분이 좋아 옷이나 신발을 사주는 날이 있다면 틀림없이 다음 달 생활비 장부에는 아내 선물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그 금액만큼 그의 생활비 부담액에서 차감되었습니다. 결국 공동 생활비로 제게 선물을 한 셈이니 제 돈 절반을 보태서 제 선물을 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살다 보니 감정 또한 무뎌져 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쁜 옷감을 사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제 돈으로 영양제를 사 먹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까다로운 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의 이기심과 계산적인 면모는 더욱 잔인하게 드러나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존재가 남편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거나 함께 작은 아기 옷을 사러 가는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뺨을 때리는 차가운 물과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의 첫 반응은 기쁨의 찬 미소가 아니라 깊은 고민에 잠긴 찌푸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검은 가계부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겠군. 병원비, 임산부 영양제, 출산 비용, 나중에는 기저귀랑 분유까지. 앞으로 지출 계획을 잘 세워야지. 적자 나면 곤란하니까. 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 소식에 기뻐하는데 제 남편은 돈 걱정부터 했습니다. 10달 동안 모든 병원비와 약값은 제 돈으로 내거나 공동장부에 빚으로 기록되어 월말에 절반을 갚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졸랐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남편은 계산을 하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거 9,000원, 내 거 9,000원. 합이 18,000원이네. 당신이 현금으로 주는 게 편하겠어. 제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극심한 고통으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곁에 누워있는 작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에 서서 길게 늘어진 병원 영수증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왜 이렇게 비싸? 며칠 입원했다고 몇십만 원이 나왔네. 기저귀값, 온수값 뭐 하나 공짜가 없어. 보험되는 항목 빼고도 의사 선생님께 드리는 사례금이나 추가 비품 구매에 꽤 돈이 들었어. 이건 내가 일단 내뒀으니 나중에 정산하자. 저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벽 쪽으로 돌아누워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신성한 순간에도 그는 돈 계산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절반을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나날은 뼈가 닳도록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분유, 기저귀, 옷값은 정확히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수고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잠에서 깨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가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거나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 짜증을 냈습니다. 저 애 좀 조용히 시켜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난 내일 돈 벌러 가야 한다고. 마음에 못이 박힌 것은 아들이 5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도 지출을 감시하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은 3만 원짜리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자동차 정말 멋있어요.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저는 아들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이의 장난감은 친척들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것들이거나 제가 몰래 비상금으로 사준 값싼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들의 순수한 눈망울에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장난감 가격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3만 원?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너무 비싸네. 집에 가서 우유값으로 자동차 만들어 줄게. 아까워. 이런 걸 왜 사? 아들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나 사주세요. 라면 두어 그릇 값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남편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애벌은 나빠져. 돈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 정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 아니면 공동생활비 장부에 달고 월말에 당신이 절반 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건네주며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들은 자동차를 가슴에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 또 다른 돈 계산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잊지 않고 가계부를 꺼내 적었습니다. 아들 장난감 자동차 3만 원. 아내가 지불했으나 불필요한 지출이었음. 향후 주의할 것. 남편의 글씨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기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자본 투자 프로젝트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자란 아이의 영혼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은 저를 계속 괴롭혔고 그 두려움은 아이가 철이 들 무렵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니 남편의 공평함이 실은 극도의 이기심을 위한 포장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공평을 외쳤지만 그 공평함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나 자식에게는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오디오나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피커나 희귀한 라디오가 즐비했습니다. 그가 새 물건을 사올 때마다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살 돈이 어디서 나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공동생활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 남은 돈으로 내 취미생활 즐기는데 당신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 한편 제 코트는 5년 이상 입어 소매 끝이 닳아 있었지만 새로 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신발은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어 발이 시렸지만 접착제로 붙여가며 신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남편에게 수리하거나 새 것을 사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수리하는데 돈 들어. 당신이 손빨래하면 되지. 옷도 더 깨끗해지고 전기세랑 수도세도 아끼고 운동도 되고 좋잖아. 결국 저는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온 가족의 두꺼운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외출할 때 입는 고가의 옷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갈라져 피가 맺히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방 안에서 수백만 원짜리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남편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갑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은 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학비가 너무 비싸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 대기도 벅차니 당신이 수입이 더 좋으니까 학비랑 기숙사비는 좀 내주세요.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들은 공동의 자식이야. 책임도 같이 져야지. 한 학기 등록금이 1력만 원이면 각각 500만 원씩 내는 거야.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려면 각각 25만 원씩이고. 나는 전액 지원할 생각 없어. 이제 어른인데 돈의 가치를 알아야지. 모자라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게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봉의 공장 월급에서 생활비를 내고 나면 아들에게 보낼 돈이 남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설득하려 했습니다. 알아요.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하지만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이고 저보다 여유가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인생 공부야. 나도 젊어서부터 내 힘으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어. 월급 적다는 핑계로 책임 회피하지 마.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든 부업을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의지하지 마. 그의 말 때문에 저는 죽기 살기로 일해야 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밤샘 부업을 했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아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여전히 고가의 취미를 즐기며 아내가 밤마다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들도 철이 들어 과외부터 카페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야위어 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집에 와서 제 손에 5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영양가 있는 것 좀 사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돈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생각보다 일찍 어른이 되었지만 그 성숙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집에 와도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 썼냐? 장부에 전부 기록해 뒀지? 부모가 번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아들은 한숨을 삼키며 예의 바르게 하지만 거리를 두고 대답했습니다.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저는 남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낡은 재봉틀 앞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는 재봉틀 소리가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놓아버릴 용기가 없는 나의 비겁함 때문일까?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과 두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몸이 안 좋아? 저녁밥은 할 수 있겠어? 못하겠으면 나는 밖에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올게. 당신은 알아서 해.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는 길에 죽이라도 한 그릇 사다 줄 수 없을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사다 줄게. 근데 죽값은 당신이 내야 해. 나는 그냥 사다만 주는 거니까. 잠시 후 그는 죽 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죽값 8,000원. 돈 줘.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죽을 손에 들었지만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픈 순간에조차 돈 계산을 잊지 않는 남편. 그날 밤 열이 좀 내린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계속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누가 당신 곁에 있어주겠어요? 당신 돈이 스스로 일어나서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여주나요? 남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마. 나는 연금도 많고 저축해둔 돈도 많고 비싼 실비보험도 들어놨어. 늙어서 병들면 최고급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면 돼. 당신이나 자식들한테 신세질 생각 없어. 요즘 세상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돼. 알겠어? 당신 몸이나 챙겨. 가짱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렸습니다. 그는 돈의 힘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관심이나 정성 어린 보살핌까지 살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을 그만두고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말대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그 돈다발이 당신의 외로움을 구원해 주는지. 그날 저의 경고는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각자의 삶이라는 철학을 고수하며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인과응보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계산적인 태도가 은근한 고통이었다면 시어머니의 혹독함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세고 남아 선호 사상이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저의 출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비꼬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서울에서 장사해온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시골 여자를 데려왔지만 말이야. 아니었으면 서울 여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좋은 곳에 시집 왔으니 분수껏 행동해라. 저는 제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늘 참고 며느리 노릇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에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쉴 틈도 없이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이나 따뜻한 눈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데쳤길래 이렇게 흐물흐물해. 돼지죽이 이것보다 낫겠다. 고기볶음은 또 왜 이렇게 짜? 고혈압으로 식구들 다 죽일 셈이야? 빨래는 제대로 탁탁 털어서 널어야지. 쭈글쭈글하잖아.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하는 집마다 촌스럽고 서투르다니까. 시어머니는 특히 제가 아들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을 가장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새 물건이라도 사온 날이면 아들 자랑을 한참 한 후에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남자는 이래야지. 집안의 기둥이야. 누구처럼 공장에서 푼돈 벌어서 남편한테 기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저는 억울했지만 차마 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해서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민준 씨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네가 이제 시어미한테 말대꾸까지 하는구나? 네가 내는 그 푼돈으로 어디다 생색을 내? 이 좋은 집에서 이 좋은 가구 쓰면서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집세 안 내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시어머니는 늘 막내딸, 즉 시누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시누이는 부잣집에 시집 갔지만 철이 없고 친정에 와서 손 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누이가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제게 진수성찬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장보는 돈은 당연히 제가 내거나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네가 올케로서 좀 통 크게 굴어야지. 쪼잔하게 굴어서 시댁 망신시키지 마라. 한 번은 시누이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거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신발 그대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요. 우리 집에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데 여긴 좀 먼지가 많아서 찝찝하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야 우리 딸은 복이 많아서 돈 많은 남편 만나 공주처럼 대접받고 사니까. 누구처럼 운 없는 우리 아들 만난 거랑은 다르지. 시어머니는 말끝에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경멸을 몇 년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없는 듯이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그들이 훗날 제 인생에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키고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파도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시누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일상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누이가 펜숙한 모습으로 집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울음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오빠 나 좀 살려줘.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없으면 우리 남편 죽을지도 몰라. 오빠, 사업해서 모아둔 돈 있잖아. 제발 좀 도와줘. 남편은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특히 큰돈 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신중해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침묵하자 시어머니는 칼날 같은 시선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 영희야. 너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있잖니. 그거 깨서 동생 좀 빌려줘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가족끼리 도와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제가 몇 년간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모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저를 지켜줄 유일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냥 내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무시하던 그녀에게는 더더욱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아가씨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오빠가 저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시누이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그 돈 소중하게 끌어안고 뭐 할 셈이야. 친정에 다 갖다 줄 셈이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돈 안 내놓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는 뭐하고 있니? 내 마누라가 시어미한테 대들고 내 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잖아. 당장 내 마누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영희 씨, 동생 좀 도와주자. 2천만 원이 당신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내 돈은 지금 사업에 다 묶여 있어서 바로 빼기가 힘들어. 일단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게. 떼먹힐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둘러보았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금고에 금괴와 수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떼일 위험을 지기 싫어서 그 위험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빚도 각자 갚는 것. 이것이 민준 씨가 지난 27년간 저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원칙입니다. 이제 와서 그 원칙을 깨고 저를 이용하려 하십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 2천만 원은 제 목숨만큼 소중한 돈입니다. 누구든 이 돈에 손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시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에서 완전한 적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방네 제가 짠순이의 시누이가 어려운데도
모른 척하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몰래 친정에 돈을 빼돌린다. 시어머니를 굶긴다. 남편에게 대든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면 늘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독하네. 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니. 저런 며느리 얻어서 참 복도 많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세상과 저를 격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가족의 냉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에게 밥상을 자기 방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녀는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못하러 밥을 먹여줘. 자기 돈으로 알아서 먹으라고 해. 저런 배은망덕한 것은 굶기는 게 상책이야. 제 남편 박민준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비상금 있잖아. 그걸로 일단 해결해. 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으니 더 이상 자극하지 마. 동생 일은 당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처신을 잘못했다고요? 당신은 친오빠면서 왜 안 도와줬어요? 그 짐을 왜 아내에게 떠넘겨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순간 남편은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어디서 나한테 설교질이야. 내 돈은 투자해서 불리라고 있는 돈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따위의 일에 쓸 돈이 아니라고. 너는 아내니까 시댁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하겠다면 나도 이제 너한테 정없어. 그 한 방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가 낯설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짠돌이일 뿐만 아니라 위선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 안에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로 식사하고 따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그들 모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거나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저만의 생활을 했습니다. 집안은 죽은 결혼 생활을 매장한 묘지처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거나 혹은 떠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저를 시험했습니다. 2년 전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황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 빨리 와봐. 어머니가 이상해. 저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입이 돌아가고 눈은 흰자 위를 드러낸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뇌졸중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생사의 기로 앞에서 제 양심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요.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늦으면 큰일 나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간의 고비는 넘겼지만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24시간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고 물리치료와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손에 든 남편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가 어머니의 건강보다 앞으로 들어갈 돈과 자신의 달라질 일상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신불수라니. 그럼 이제 누가 돌봐? 약값이며 기저귀 값은 또 어디서 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위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남이란 바로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예뻐하던 딸 신우이는 병문안 와서 몇 번 울고불고 하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돌볼 시간이 없어요. 다 오빠랑 언니한테 부탁할게요. 언니가 손재주도 좋고 꼼꼼하니까 어머니 간병은 언니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코웃음을 쳐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양을 떨더니 병들어 누우니 책임을 떠넘기다니.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이기적인 딸을 예뻐하며 키운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2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어두웠던 집은 소독약 냄새와 병든 기운으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 누가 시어머니를 간병할 것인가가 가족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회의에는 시누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아 저와 남편 둘만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특유의 숫자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을 알아봤는데 요즘 시세가 최소 월 200만 원이래. 식비나 명절 수당까지 합치면 연간 3천만 원 가까이 들어. 너무 비싸. 어머니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돼서 반도 감당이 안 돼. 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 직접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돌봐? 나는 남자라 서툴고 돈도 벌어야지. 환자 수발 들고 몸 닦아주고 하는 건 여자 일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당신이 좀 고생해줘.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와서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저녁하고 밤에는 어머니 방에서 같이 자면서 돌봐주는 거야. 어머니 식비는 내가 낼 테니 당신의 노동력은 며느리로서의 효도라고 치자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저의 노동력을 이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마비된 환자를 간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 참 쉽게 하네요. 환자 간병이 장난인 줄 알아요? 욕창 안 생기게 계속 몸 움직여 드려야 하고 기저귀 갈고 죽도 한 숟가락씩 떠먹여야 한다고요.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간병인 쓸 돈이 아까우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돌보든가 돈 주고 사람을 쓰세요. 나는 당신 제안 못 받아들여요. 남편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어머니는 우리 공동의 어머니고 당신은 며느리니까 책임지는 게 당연하잖아. 나는 돈 없다고 했어. 당신이 안 하면 누가 어머니를 굶겨 죽일 거야.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골방에 방치된 시어머니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과 밤간병을 교대로 돕는다는 조건이었지만 그는 늘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년간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여 먹여드린 후 급히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으로 달려와 식사를 챙겨드리고 다시 공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밤에는 또 몸을 닦고 약을 먹이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제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는 늘 검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죽이 조금이라도 뜨거우면 얼굴을 찌푸리며 제게 뱉어냈습니다. 기저귀를 조금이라도 늦게 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움직이는 쪽 손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저의 봉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갚아야 할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든 밤에는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잠든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가?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기 방문을 닫고 아침까지 푹 잤고 제가 환자와 씨름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인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제가 퇴직하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다는 결심을 함으로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폭발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 결정서를 받은 오늘, 저는 은행에 들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500만 원. 지난 30년간 뼈 빠지게 일하고 아껴서 모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매달 나올 연금 100만 원까지 합치면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아픈 초상화처럼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올해로 78. 눈은 침침해지고 걸음은 느려지셨습니다. 낡은 시골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머니. 몇 년 전부터 전화를 걸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떨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말고 너는 내 집안일이나 잘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에게서 어머니가 마당에서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없어도 시골에서는 이웃들이 다 돌봐줄 거야. 별일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마. 그때 저는 눈물을 삼키며 멈춰야 했습니다. 저의 무력함과 비겁함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퇴직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공장 시간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헌신적인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과자를 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낡은 부엌을 고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닭도 몇 마리 키울 겁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쳇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는 생활. 평범하지만 지난 27년간 제게는 사치였던 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물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물을 따라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를 돌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효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고통스러웠던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식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비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누구도 제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이번 달 전기세 계산은 끝났으니 잔소리할 필요 없어. 전기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래? 좀 이상하네. 빨리 말해. 뉴스 봐야 하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퇴직했고 아이도 다 커서 독립했잖아요. 저 이제부터는 친정에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요. 어머니도 이제 78이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나뿐인 딸인 제가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게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시골에 내려가서 산다고? 그럼 이 집은?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살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과 아가씨의 어머니잖아요. 두 분이 책임지고 모셔야죠. 저는 지난 2년간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어머니께 딸로서의 도리를 해야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우리 엄마는 지금 침대에 누워만 계시고 동생은 바빠서 못 온다고. 나 혼자 어떻게 돌보라는 거야? 당신은 내 아내잖아. 집안일은 당신 책임이야. 가고 싶으면 그다 낡아빠진 가방 하나 들고 당장 나가. 나한테는 돈이 있으니까 내일 당장 최고급 간병인 부르면 돼. 당신 같은 시골 여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임이요? 지난 27년간 당신이 저한테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저한테 식비며 전기세를 10원 단위까지 청구하면서 하숙인 취급했잖아요. 이제 와서 공짜로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저를 얽매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말 한번 잘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이 좋은 집에 살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시골에 내려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어머니도 늙고 병들었는데 뭘 먹고 살 건데.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어요. 풀뿌리를 캐먹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겠어요. 이런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죠. 저는 당신의 고급 가정부가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마 평생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항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싸고 편리한 기계처럼 다루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계가 파업을 선언하자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불안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무기로 저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김영희, 잘 들어.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내 시어머니이기도 하다고. 며느리가 시부모 봉양하는 건 수천 년 된 도리야. 네가 지금 나가는 건 불효고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 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도리요? 그 도리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아내한테 식비랑 전기세를 10원 단위까지 청구하는 건 어느 나라 도리인가요? 아내가 아파도 주간 그릇 안 사다 주는 건, 자식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 안 사주는 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고 시누이가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하는 건, 당신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왔으면서 왜 저한테만 도리와 의리를 강요해요? 도리라는 건 쌍방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너 지금 옛날 이야기 다 끄집어내는 거야? 내가 돈 계산 철저히 한 건 다 이 집을 위해서였어. 낭비 안 하고 모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겠죠. 당신 금고에 금괴가 몇 개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수백만 원짜리 오디오는 사면서 아내에게는 헌 옷을 입히고 아들에게는 학비 벌라고 아르바이트 시킨 게 가족을 위해서였다고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짠돌이의 지독한 이기심이라고요. 제 말은 그의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나를 심판할 자격은 없어.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너는 어디에도 못 가.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걱정 마세요. 나가기로 결심한 이상 돌아올 생각 없으니까. 이 집도 당신 재산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당신은 그 돈다발이나 끌어안고 살아보세요. 당신이 병들었을 때 그 돈이 당신 다리를 주물러 주는지.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깬 모양입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 쪽을 쳐다보더니 제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돈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 생활비 올려줄게. 시간제 도우미도 고용해 줄 테니 제발 가지 마.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어떻게 저렇게 누워만 계신 분을 버리고 갈 수 있어? 저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는 것, 밤중에 깨는 것, 자신의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듯
저와 거래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정이 완전히 말라버린 게 문제라고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노력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가씨를 부르든 간병인을 고용하든 돈은 많잖아요. 어머니 돌보는데 얼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대화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부디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제 어머니한테 가봐야 해요.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녀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이기적인 아들과 단둘이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에게 베푸는 동정은 제 자신과 제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위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에 산 가방이었습니다. 언젠가 부부가 함께 여행 갈 것을 꿈꾸며 샀지만 27년간 단 한 번도 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그의 인생에서 떠나는 마지막 짐을 싸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 몇 벌과 가장 소중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쌌습니다. 남편이 사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제게 사준 값비싼 것이라고는 없었지만 남편은 문에 기댄 채 제가 짐 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남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당신 분명히 후회할 거야.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더 일찍 이곳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아파서 입원했던 날 기억해요? 폭풍 우 치던 밤. 제가 당신한테 빨리 와달라고 전화했죠. 당신은 친구랑 장기 둬야 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업고 뛰어다니며 수속을 밟았어요. 월급날 전이라 주머니에는 100원 한 푼 없어서 병원 앞 가게 아주머니께 돈을 빌려야 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와서 처음 한 말이 뭔지 기억해요? 아이는 괜찮아? 가 아니라 얼마나 들었어? 왜 보험 적용 안 해서 비싸게 만들었어? 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 기억해요?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당신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도시락 사와서 던져주고는 장부에 적었죠. 도시락값 31일치 곱하기 8,000원이라고. 심지어 도시락 사러 간 기름값까지 계산했더군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과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빚쟁이와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남편은 뒷걸음질 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꺼내든 과거의 이야기들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당신은 잊었겠죠. 아니, 잊은 척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당신이 그 검은 가계부에 적은 모든 숫자, 모든 내역을. 그건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잔인함을 기록한 장부였어요. 당신은 이 결혼을 지독한 거래로 만들었고 그 거래에서 저는 늘 손해만 봤어요. 청춘, 감정, 신뢰 모든 것을 잃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검은 가계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가계부나 끌어안고 사세요. 그게 당신의 진짜 아내고 평생의 반려자니까요. 저는 그저 당신 인생을 스쳐 지나간 타인에 불과했어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났으니 저는 갑니다. 우리 계산 확실히 하자고요. 제 마지막 말은 남편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신봉해온 공평함이 결국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돈 계산에서는 늘 이겼지만 인생의 계산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갔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청춘을 묻은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고개를 든 채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은 찬란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마치 이 결혼의 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의 낡은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까지도 그는 27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정말로 떠날 줄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어머니 방에서 풍겨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퀴퀴한 먼지 냄새와 섞여 불길한 종말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의 하늘이었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애처로울 뿐이었습니다. 갈게요. 집 열쇠는 식탁 위에 뒀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오늘까지 날짜 계산해서 다 냈으니 나중에 딴소리 말고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중년 남성의 고독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싶었겠지만 그의 거대한 자존심이 애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으로 협상하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돈이 가장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정말 가는 거야? 27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마침내 그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이요? 아직도 그 말을 입에 담을 용기가 있으세요? 당신의 정은 그 검은 가계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확실히 말해두죠. 우리의 정은 당신이 제가 아플 때 죗값을 계산하던 그날 죽었고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기를 아까워하던 그날 죽었고 당신 동생 빚 갚으라고 제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 강요하던 그날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지난 27년간 스스로 써내려간 잔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에서는 승리했지만 행복이라는 게임에서는 무일푼이 된 패배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나 혼자서는 도저히. 그는 화제를 바꾸며 저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겠죠. 돈은 많잖아요. 간병인 고용해서 돌보세요. 아니면 그 효녀딸인 아가씨를 부르시면 어때요? 친딸인데 어머니를 버리지는 않겠죠. 저는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시누이 이야기에 남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떠나면 늙은 어머니의 간병 부담이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 이 비극적인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돈 세다가 건강 해치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는 이미 식어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등 뒤에는 후회와 고독 속에 잠기는 한 남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제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자유와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따라 대문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제 가방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제발 가지마.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할게. 내가 당신한테 월급을 줄게. 집에서 어머니 돌봐주면 한 달에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줄게. 어디 가서 이렇게 편하고 많이 버는 일이 있겠어? 제발 가지마. 이 집은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창피해요. 당신이 변한다고요?
사람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저한테 돈을 맡기면 또 10원 단위까지 감시할 거고 제가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겠죠. 도우미를 고용하면 돈 아깝다고 잔소리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하고 저한테 그 일을 떠넘기겠죠. 제가 당신 성격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는 정말 약속할게. 맹세해. 남편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당신에 대한 제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어요. 그 약속은 혹시 당신을 견뎌줄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나 해주세요. 남편은 충격받은 듯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돌처럼 차가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 무엇으로도 제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려고? 내가 좀 도와줄까?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뒤늦은 관심인지 아니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두 손과 머리가 있으니까요.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조용히 끝내요. 이혼 서류는 곧 법원을 통해 보낼 테니 도장 찍어주세요.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그에게 이혼은 실패의 상징이자 완벽한 경력에 남는 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가 정 그렇다면 더는 안 말릴게. 하지만 이 집 문은 언제나 열어둘게.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그래도 우리는 27년간 부부였으니까.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방을 끌고 철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비극으로 가득했던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 번듯한 2층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담겨 있던 곳.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슬픈 기억과 결혼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택시 한 대가 다가왔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사님은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저는 차에 올라 편안한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는 조용한 골목과 차갑고 배신했던 남편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이 가로등 아래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저의 27년 청춘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심야버스는 저를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평화로운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한때 동화 같은 사랑과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남편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혼은 장밋빛이 아니며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아르바이트 중인데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아들,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집 나왔어. 지금 할머니 댁으로 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집을 나왔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또 아빠가 엄마 힘들게 했어요? 응.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너무 지쳐서 할머니 모시면서 좀 쉬려고. 너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시간 날 때. 아빠 정말 너무하시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일단 할머니 댁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 내일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는 효심 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는 지지를 받은 셈이니까요. 버스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 아래 펼쳐진 황금빛 논이 보였습니다. 흙냄새와 핏집 태우는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향이다. 엄마다. 새벽녘 버스는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익숙한 흙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의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기와집이 아침 안개 속에서 조용히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기분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제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누구냐? 영희냐? 네, 엄마. 저예요. 저는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풍기는 그리운 냄새가 저를 무한한 안도감에 젖게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서 평생 엄마 모실 거예요.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다 큰 게 애처럼 울고는 잘 왔다. 어서 들어오너라. 마침 고구마죽 끓여놨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곳. 저는 아버지의 위패에 향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돌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대신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체조를 하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가슴 졸일 일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엉망이 된 것,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것, 고용했던 간병인도 도망가 버린 것을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제발 돌아와 달라. 전 재산을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돈은 많으니까 앞으로도 돈으로 해결해 보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 지옥으로 다시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이혼 서류 보냈으니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제 행동이 조금은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그와 같은 이기적인 인간에게 관용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들판에 나가 석양을 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여자의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다 자기 선택에 달린 거란다. 너는 용기를 내서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왔으니 잘한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부터는 저와 엄마,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좋은 집이나 많은 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이란 마음의 평온이며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27년간의 계산적인 결혼 생활은 제게 자유와 자존감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